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한론을 공부할 때 체질을 알아야지 상한론 공부가 좀 쉬워져요. 왜냐하면 그 상한론의 한국의 이법, 다른 방법이 그 체질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상한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체질을 알고 상한을 보니까 상한이 쉽게 풀리고, 그리고 상한하고 체질을 아니까 후세방을 공부하는 방법론이 잘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한론이 그 약법에 있어서 가장 바이블이고 그게 핵심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상한론을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임상에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 유용한 정보는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상한론을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이 피하고 싶었어요. 공부하는 거를. 그러다가 처음에는 방향편 공부를 했고, 방향편으로 약을 한 7, 8년간 약을 쓰다가 한계에 부닥치는 것 같아서 체질을 공부했고, 체질을 한 10년 넘게 썼어요. 그러다가 상한론 쪽에 처방을 쓴 지는 이제 한 4, 5년 됐거든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좋다라는 거는 없고요.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운용해 가느냐 하는 건데, 먼저 이제 장준경 선생님께서 상한론을 이제 만들으셨을 때에 우리가 그 육경이라는 어떠한 틀을 만드셨는데, 사실 육경이라는 틀은요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그거를 약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나눴을 뿐이지, 육경이라는 거 안에 다 이렇게 그 틀 안에 묶여갖고 약을 보게 되면요 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고림병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리고 태음병이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태음병이 나타나는 체질은 소음인한테 좀 나타나요. 한성 태음인한테 조금 나타나고요. 다른 체질은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육경에 의해서 나누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소양증이라는 건요, 꼭 이름이 같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소양인, 소음인,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나눠졌는데, 소양병은 주로 이제 공교롭게도 소양증이라는 자체가 소양인의 병이에요. 시호를 써야 되는 환혈왕래의 병은요 소양인한테 나타나지 소음인한테는 안 나타나요. 태음인한테 안 나타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음병이라고 하죠. 굉장히 추워하고 부자를 써야 될 정도의 어떠한 증에 나타나는 것들은요, 이름이 같아서 그렇지 그 원래 그게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소음인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인, 열태음인, 소양인한테 소음증 부자 쓸 일은 없어요. 그렇게 보여도 쓰면 사고가 나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장준경 선생님이 봤던 방법론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지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재마 선생님께서 체질을 몰라서 준경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상한론 처음에도 그렇죠. 이제 뭐 우리 한 고을에 몇 퍼센트, 60, 70%의 사람을 죽었다. 산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제 상한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병이 확산돼서 나갔을 때 고칠 수 있는 인원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죠. 그런데 체질을 보고 나서 상한을 보니까 상한이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상한론에 대한 프로토콜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발전된 게 있어요. 황의학이라고 그래갖고 복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 다음에 약징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경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상한론의 원전을 가지고서 해석해가지고 써요. 근데 상한론의 원전을 가져갖고 해석해서 쓰는데 중국 사람들이 약을 한 달치, 두 달치 주는 법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약의 증세, 조문에 맞는 증세가요 2, 3일 안에 그 약이 맞으면 바로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 쓰면 어떤지 아세요? 부작용이 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처방을 3일, 4일, 뭐 약을 잘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써요? 약을 몇 달씩 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후세방인 처방,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쌍화탕이에요.
쌍화탕만 가지고서 하루에 뭐 약을 5, 60제씩 짓는 사람이 인천에 있어요. 그분은 쌍화탕을 근간으로 해서 약 가감을 해가지고 처방을 다 만들어내시는데, 쌍화탕 원방도 먹으면 참 좋죠. 왜냐하면 뭐 어느 체질 관계없이 잘 맞는데, 한 제를 먹을 때는 효과가 한 80%면 두 번째 먹으면 60%로 떨어져요. 왜? 약에 대해서 벌써 내성이 생겨서 내가 원치 않은 약은 밀어내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 썼을 때는 약이 별로 안 맞아요. 체질약은 또 어떠냐면, 처음 먹었을 때 약의 효과가 한 80%라면 두 번째 먹었을 때는 90%, 세 번째 먹었을 때는 100%.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져요. 왜? 없던 원기까지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게 체질약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체질약은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이재만 선생님께서 실제 임상한 그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에 충분히 백업될 만한 어떤 실력자가 나타나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타난 거는 이재만 선생이 운영하시던 그 체질의학에서 멈춰서, 그게 조금 체질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가감법이 나온 정도에 불과하지, 체질의학은 사실상은 그 약법에 있어서는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저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다 공부를 하면 좋은데, 저의 경험상으로는 체질을 알고 상한을 알고 그리고 나서 후세방 처방까지 가니까 약이 비로소 보이더라는 거죠. 제가 한 20년 임상한 지 20년 됐는데 이제 상한까지 보고 나니까 약이 비로소 보이더라는 거예요. 침은요, 독하기 가능해요. 왜냐하면 침은 자기가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환자한테 반응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약은 뭐 오늘 약 처방을 몇 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약 처방에 그 사람만 계속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먹고 사니까 침 환자와 약 환자 보면서 그 약이 뭐 한 적어도 빨라야 일주일, 늦으면 한 달 뒤에 그 약에 대한 반응이 올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벌써 처방을 내릴 때 그 감각하고 저의 그 느낌을 거의 잊어버리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차팅을 잘해놔도 그때 그 탁 왔을 때 그 촉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혼자서 약을 공부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하세월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체질 아시고 상한론 아시고 이 약을 보는 견해를 가지시면 적어도 내가 왜 약이 안 들어갔는지, 왜 이 약이 잘 처방이 돼서 효과를 받는지를 구별해 내실 수는 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쭉 설명을 해 줄게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제 뭐 생리학적인 용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뭐 설명할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한론이 굉장히 더 내용을 어렵게 이제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약징하고 이제 복진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복진을 쓸 수가 없죠. 의사가 사대부 집안에 교수를 갖다가 시집도 안 간 여자 배 까가지고 배를 막 만지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이제 그런 견해가 없어요. 그런 어떠한 뭐 남녀 간에 굉장히 좀 프리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만지고 의사가 만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터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진이 발달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복진에 의해서 처방을 해갖고 좋다, 안 좋다, 이 얘기가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복진을 하시던 분이 복진을 버렸어요. 왜? 잘 안 되니까, 임상에서. 그래서 이제 복진에 대해서는 좀 별로고, 약진 갖고 쓰는 거는 약진을 공부해 보시면 좋죠. 왜냐하면 상한론을 보니까 이제 기릭동동 선생님께서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약이 51가지 정도 되는데 그 약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성됐을 때와 이제 이렇게 다른 데 갔을 때, 뭐 A라는 처방, 또 B라는 처방, C라는 처방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각각의 처방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여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견해를 모아서, 예를 들어서 뭐 개지다 그러면 개지가 여기 들어갔을 때는 무슨 처방이 어떻게 나오고 여기의 처방에는 어떻게 됐더라. 그래서 그 개지가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다 처방에서 찾아낸 거예요.